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실무 문제 108회 거죠. 문제 4번 결산 자료 입력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에 제조공장에 대한 화재 보험료, 제조공장이 먼저 500번대 보험료가 되겠죠. 제조공장이라고 했으니까 보험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도 2024년 5월 31일까지 그 보험료에 대해서 300만 원을 전액 납입을 했고, 그다음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여기 즉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12월 31일 시점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결산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보통 손익의 예상, 손익의 예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후불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아직 주지 않거나 받지 않은 경우 그걸 우린 손익의 예상이라고 하고, 그 비용이나 수익을 예상해서 기록하는 게 우리 손익의 예상이 된 회계처리예요. 얘는 후불 개념이기 때문에 계정은 돈을 우리가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거, 올해 12월 31일 시점에서 우리가 못 받은 거 금액에 대해서는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비용인데 아직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요 두 가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손익의 예상이라고 하는 계정 말고 상대적으로 계속 똑같이 쓰는 계정이 이거 손익의 이연이라는 용어로 자주 불리는데, 얘는 선불 개념이에요. 돈을 미리 주거나 또는 미리 돈을 받은 경우인데, 돈을 갖다가 미리 받은 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불이기 때문에 계정도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쓰든지, 돈을 갖다 미리 받은 경우라면 선수 수익 계정을 쓰든지, 이 두 가지 계정밖에 쓸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보고 얘가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 즉 선불에 해당되는 것이면은 계정 이 두 가지를 써야 될 것이고, 손익의 예상, 후불,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미수수익, 미자 들어간 계정인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계정을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지 돼요. 지금 여기 보험료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선불 개념이죠. 돈을 먼저 냈어요. 선급 비용, 그죠? 돈을 먼저 낸 거에 대해서 그 계정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6월 1일 날 2023년 6월 1일에 일단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변에다가 보험료, 근데 여기는 500번대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고 그랬었고요. 300만 원 이렇게 썼고, 대변에다가는 뭐 현금으로 냈다고 합시다. 현금으로 300만 원 이렇게 보험에 가입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2023년 12월 31일 요때 우리 회계 처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6월 1일부터라고 했으니까 총 6월까지 하게 되면 7개월치죠. 지금 이 보험료 300만 원 이 금액에는 내년도 2024년도 5월 31일까지의 보험료가 300만 원이란 뜻인데,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12개월치 내년도 비용까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험료라는 비용 이 계정에서 소멸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좀 이따가 쓰기로 했고요. 여기 대변으로 비용을 소멸시킬 때에는 대변으로, 비용은 원래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대변에 기록하게 되면 그 비용이 그만큼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금액만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료 제 이렇게 해서 5개월치를 빼주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125만 원이 나온대요. 125만 원. 요 금액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125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3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중에서
자, 총 이 12개월 중에 내년 거만 빼주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내년 거만 계산하면 되겠죠?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개월이에요. 그러면 5개월치는 내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4년 5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5개월치만을 계산해서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고요? 125만 원 나온다고요. 125만 원. 자, 그래서 차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 보험료는 6월 1일 날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으로 300만 원 썼는데, 이 300만 원 중에서 125만 원을 소멸시켰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내년도 거를 돈 미리 먼저 낸 거죠. 즉 선불이에요. 그래서 선불인데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미리 낸 거기 때문에 계정은 선급비용이라고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선급비용에서 125만 원. 선급비용은 내년도 거 미리 낸 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구한 첫 번째 12월 31일 날의 결산분기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요거는 나가고요.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성급 비용에서 금액은 125만 원. 자, 대변에다가는 보험료였었죠. 보험료 비용으로 다 처리했다 했으니까 500번대로 보험료 12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보통예금 우리은행 건데요. 잔액이 마이너스 72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거래처 원장을 확인해 보니 마이너스 통장으로 확인했대요. 보통 일반적으로도 마이너스 통장은 다 알고 있다시피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을 해 놓았는데 지금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72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결산할 때 보통예금이 이렇게 720만 원 잔액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12월 31일 시점으로 해서 보통예금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예금을 하는 것처럼 보통예금 720만 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럼 보통예금 계정에 플러스 0으로 금액이 딱 맞춰지겠죠. 그죠? 그래서 통장은 0으로 딱 맞춰 놓고요. 이만큼을 우리가 빌린 돈이다 해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돈 7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결산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단기 차입금에는 여기 우리은행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요구한 거는 간단하긴 한데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마감하는 거다라는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이거 그대로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720만원, 대변에다가는 단기 차입금 해주시고 거래처는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720만원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 내역이랍니다. 투자자산이라고 한 거 보니까 비유동 자산으로 보셔야겠죠. 여러분이 이따가 요 매도가능증권을 계정을 조회하시면 계정 코드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1, 2, 3번. 물론 이것도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178번. 얘도 똑같이 매도가능증권인데 위에 1, 2, 3번은 유동자산의 매도가능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매도가능증권은 1, 7, 8번 요 밑에 거 사용하셔야 돼요. 즉 이 구분은 여기는 유동,
얘는 비우동.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랍니다. 우리 사용할 게 178번 요거를 사용하실 거고요. 반영해서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달래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1억 5,900원이었었는데 2022년 공정가액이 1억 5,800만 원이 1억 5,850만 원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50만 원이 지금 감소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거부터 알고 계셔야지 돼요. 왜 22년 12월 31일 현재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어요. 얼마가? 50만 원 잔액이 있다는 걸 미리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평가 이익이 있었는데 지금 2023년 12월 31일 날 보니까 12월 31일 날 보니까 지금 1억 5,850만 원 중에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억 5,850만 원이 있었는데 현재 얼마가 손실이 났냐면 1억 3,500만 원 했더니 2,350만 원이 손해네요. 2,350만 원이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 그만큼 손실이 났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350만 원 이렇게 쓰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가격이 떨어진 2,350만 원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은 손익 계정이 아니라 얘는 자본 계정이에요. 얘는 자본 계정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 있는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자본 계정에 평가이익이 있고 이번에 평가 손실이 났다면 우선 1차적으로 먼저 번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먼저 상쇄시켜서 없애주라고 기업회계 기준에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 단기 매매 증권처럼 이렇게만 여기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문제를 준 거예요. 왜? 얘가 자본 계정 이만큼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변에 뭐라고 기록하셔야지 되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지난번에 이익을 계상해 놨던 금액 50만 원을 먼저 상기 처리해서 이렇게 없애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여기 금액을 2천만 원, 2,300만 원인가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지 돼요. 자본 계정은 앞에 문제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자본 계정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감자 차익이라든지 감자 차손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나 자기 주식 처분이 이런 계정들 다 똑같이 자본 계정은 회계 처리가 이렇게 다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이 자본 계정이라는 거 잘 기억하고 회계 처리도 이렇게 먼저 있는 걸 상계 처리부터 한다. 여기 상계 처리해서 없애고 회계 처리해야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3번의 문제 계정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변에 178번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F2 눌러서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보시면 1, 2, 3, 1, 18 근데 얘는 가로쳐 놓고 아까 투자자산이라고 했죠. 투자자산은 비동자산이니까 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178번 자, 얼마를 손해봤냐면 2,350만 원을 손해봤고 차변에다가는 작년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것부터 50만 원을 먼저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이렇게 해서 2,300만 원 기록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거 볼까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 딱 두 개만 알려주고 있네요. 1%의 대손 충당금 설정을 보충법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요.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표시를 하시고요. 대손 충당금 대손상각 누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은 여기 계산되어 있고요. 미수금 여기 있죠. 단기대여금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러면 두 개만 하라고 했으니까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한 거 결산 반영 띵 누르시게 되면 판관비에서 외상매출금 요 자리에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수금에 대한 거 반영된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기말 보유증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다음과 같대요. 무형자산이네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45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 연수는 7년. 정액법으로 계산한다 그랬었는데 여기 취득일자가 2021년 4월 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2021년 4월 1일 취득한 금액은 455만 원. 자, 그러면 요 취득하고 나서 2021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을 했었어야겠죠.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을 455만 원 곱하기 얘는 총 몇 개월치를 생각해야지 되겠나요? 4월 1일부터니까 9개월치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럼 9개월치를 한 거니까 12분의 아니죠? 잘못했음.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나누기 7 정액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7년으로 해 주시게 되면 1년치 상각해야 될 금액은 얼마가 나오나요? 455만 원 나누기 7 하니까 매년 65만 원씩 상각을 해야 되는데 12월 31일 날에는 65만 원 중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9개월치만 해야 되겠죠? 여기 12분의 9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니까 48만 7,500원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근데 뭐 이게 따질 거는 없겠네 사실. 자, 그 다음부터는 2022년이 되겠죠. 2022년 12월 31일 이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속 65만 원씩 2023년 12월 31일 65만 원씩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65만 원이구나. 그거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차변에다가 감가상각비라는 용어 쓰시면 안 됩니다.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에서 6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얘는 직접법이니까 무형자산을 직접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 해가지고서 6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누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굳이 입력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차별 일반 전표에다가 여기 쭉 보시고서는 무형자산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겠죠. 무형자산 영업비율. 왜 없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특허권이 있죠. 요 자리에다가만 65만 원 이렇게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무형자산에 대한 게 맨 마지막 문제였었고 결산 문제는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결산 자료 입력 다 끝난 거에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이렇게 뜨면 마무리가 됐죠. 자, 이번 마지막 5번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자료 잠깐 준비해 놓고요. 자, 문제 5번에 1번을 보시니까 다음은 영업부 최철수 과정에 3월달, 4월달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3월과 4월 급여 자료 입력 문제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문제가 한 세트 문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또 설명을 할까? 보시죠. 보통 우리가 사원 등록과 관련된 문제 이하고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이 세트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처럼 급여 자료 입력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것이 또 한 세트 문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는 연말정산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 세 가지를 합쳐서 15점이 배점인데 연말정산 관련된 문제는 항상 10점짜리로 정해져 있고 거의 문제 출제되는 형태를 보면 이 두 개의 자료 중에서 하나가 5점이에요.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기본문제 대상자 구분하는 문제 요게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여기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게 5점짜리라고요. 얘는 10점짜리. 그래서 총 15점짜리인데 지금 이번 회차의 시험 문제에서는 보니까 여기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문제가 나왔어요. 자, 풀어볼게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3월과 4월 급여 모두 2023년 4월 30일에 일괄 지급되었다고 나오네요. 요즘 경제 그 흐름을 갖다가 지금 많이 반영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급여를 몰아서 지급을 한 케이스로 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입력 수업을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은 대부분 해결해야 될 게 수당, 공제 항목 등록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 수 있는 점인지 그거를 문제로 낸단 말이죠. 그다음에 수당, 공제 항목, 그다음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들 있죠. 항목들 사용하지 항목은 부로 표시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처리 안 하게 되면 아마 감점 내지는 틀렸다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급여 자료를 보니까 기본급, 식대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 대신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 게 3월달 자료도 입력해야 될 게 있고 4월달 급여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매번 나왔던 식대 이외에 자가운전 부조금이라든지 육아수당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것들은 안 내고 가장 간단하게 기본급, 식대 딱 두 가지만 했네요. 근데요, 사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들은요, 계정들이 이렇게 기본급, 상여, 식대 요 정도로 거의 끝나고 더 이상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급여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고 규모가 좀 크거나 대기업인 경우에는 항목들이 되게 많은데, 즉 수당 항목이 많다는 얘기죠. 구분상으로 나눠 놓은 것들이 근데 결국은 음, 많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급여 명세서 보게 되면 기본급, 상여, 식대 뭐 이 정도 세네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게 보편적이더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지총액이 있죠. 지급총액이 나와 있고 공지하는 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뭐 특이한 거는 없죠. 근데 여기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건강보험료 정산, 그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정산 해가지고 지금 3월, 4월 달에 금액이 반영돼 있는 거 보이시는데 우리가 주로 급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라는 거라든지 건강보험료와 같이 딸려있는 장기 요양보험료, 보험료는요. 우리 연말정산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2월 달에 하는데 여기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은 4월 달에 해요. 3월 달에 보통 해서 4월 달에 급여에 이렇게 반영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급보다는 대부분 오히려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달에 보험료 정산에서 월급 받았는데 금액이 갑자기 줄어서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3월 달에 미리 공지를 통해서 4월 달에 보험료 정산을 한다는 걸 미리 알려주시면 좀 그런 등등 문의사항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도 해요. 자, 일단 여기 수당 공지 항목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문제가 회사에서는 현물 식사를 제공하고 있대요. 그러면 요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여러분이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회사가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본 대로 여기 원천징수 가셔서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당 공제 세팅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돼 있는 금액 중에서 기본급 있었죠. 여기 사용요부 요거 잘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용하고 상여는 없죠. 그러면 상여는 없으니까 부로 이렇게 표시해 주란 말이고요. 직책 수당도 없어요. 부. 월차 수당도 없었네요. 부. 식대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식대는 비과세예요. 근데 얘는 현물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대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표시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자체적으로 여기서 수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비과세로 되어 있는 식대를 여기서 클릭하셔서 부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여기에다가 과세 해놓고 다시 식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엔터 치고 이제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가운전 부조금도 없죠. 얘도 나타나지 않게 부로 표시해 주시고 여기 야간 근로수당도 여기서 부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끝났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수당에 관련된 항목들은 다 세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제 등록 여기를 가셨어요. 자, 거기 시험지에 보시면 국민연금 있고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다 있죠. 학자금 상환은 없었죠.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도 부라고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4월 달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있었죠. 여기다가 건강보험료 정산 항목을 써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건강보험료 정산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여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요양보험 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장기 요양보험 정산 해주시고 얘도 여 이렇게 표시해 주시게 되면 급여 명세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란 말이죠.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우리 그 4월달, 3월달 급여를 내보내야 되죠. 자, 3월달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 3월달에 한 게 아니죠. 일괄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4월 30일 날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최철수 나오고 기본급과 식대 나와있죠. 3월달 급여는 280만 원이었대요. 식대는 10만 원이었고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국민연금 숫자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13만 5천 원. 건강보험료는 10만 4,85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나와있죠. 그대로 맞네요. 3월 달에는 정산 금액이 없고 차인 지급의 금액 시험 문제하고 똑같이 맞춰 주셨죠.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4월 달 것도 입력해 주십니다. 4월 달 것도 4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했죠. 자, 똑같이 이번에는 기본금이 올라갔네요. 20만 원이. 그래서 기본급은 300만 원. 식대도 2023년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023년부터는 여기 식대는 20만 원이 비과세예요. 20만 원. 자, 국민연금은 13만 5천 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11만 5,330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 그 정산한 거 있죠. 건강보험료 정산 12만 5,76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15,480원. 그래서 차인지급액이 266만 7,360원 이렇게 나오면 예, 다 마무리가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급여에 대한 거 3월달, 4월달 급여 입력한 거를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3월달분, 4월달분 두 개 다 보여달라고 있죠. 여기 3월달 거 주의만 하시면 돼요. 귀속기간은 3월이고요. 지급은 4월달에 있죠. 4월. 그리고 엔터를 띵 치시게 되면 3월달에 급여에 대해서 여기 소득세 했던 거 지금 우리 직원 한 명으로 나와 있었죠. 최철수 씨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4월달 것도 해달라 그랬어요. 저장해 주시고요. 4월달 거 지급 날짜도 4월 똑같죠. 얘는 그럼 300만원 320만원 나갔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얘도 끝내게 되면은 저장할까요? 예.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첫 번째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좀 중요한 10점짜리 배점 여기 나와 있죠.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 입력 문제이네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은 뭐 항상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한지라 여러분들이 몇 회분만 쭉 입력해 보시면 대부분 보니까 거의 잘 틀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자, 또 문제 한번 읽어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시영식 사원이고요. 4번 나와 있고 입사일 2023년 5월 1일 날 나온 거 보니까 전 근무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연말정산할 때 이렇게 전 근무지 자료를 주고 입력하는 거 해보라고 시험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료들 쭉 보면서 소득명세, 탭, 부양가족, 탭, 의료비
대 기부금 대 연금저축 대 맨 마지막에 연말장선 등등의 것은 다 얘를 마감을 해서 입력해서 마감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저는 순서대로 요거 현근무지 뭐 자료 하나씩 보면서 한 칸 한 칸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근무지에서는 지금 5월 1일 날 입사했다고 하니까 현재 급여 총액이 이만큼 나와 있대요. 2,480만 원. 그다음에 소득세 납부한 거 이만큼 나와 있다고 돼 있죠. 이거 왜 줬을까요? 바로 전 근무지 입력할 때 비교해 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얘는 현 근무지에 대해서 입력한 거 우리가 굳이 입력한 자료가 없고 시험 문제니까 다 금액이 세팅돼서 나와 있을 거예요. 우선 얘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연말정산 자료 추가 입력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원래 전체 사원하면 다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여기 신형식 사원 한 사람 것만 갖고 온 게 편하니까 102번 써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근무지 자료 입력은 바로 소득명세에서 입력하게 돼 있어요. 소득명세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현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 내역과 거기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각 보험료 납부한 것들 기납부세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금액들이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하고 똑같이 일치할 거예요. 자, 1월부터 4월 뭐 여기 근무한 기간 동안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 회사에서 받은 급여들은 매달 급여 했을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앞에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의 소득까지 다 포함을 해야지 이 신형식이라는 사원의 개인의 1년치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종전 근무지 여기 자리에다가 주어진 자료를 하나씩 그대로 다 입력해야지 1년치를 채울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은 걸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요 담당자 연말정산 담당자는 요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똑같이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무처는 진우상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나와 있어요. 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무한 걸로 나와 있네요. 총 금액은 2천만 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그다음에 세금 낸 것까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문제는 여기 소득명세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구나 라고 알기만 하면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자, 여기 회사명은 진우 상사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258 81 844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무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 했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입력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2천만 원이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셔서 이 자리에다가 건강보험료는 41만 9,30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는 5만 1,44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10만 8천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54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됐죠. 자, 그 다음에 빠진 게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여기 소득세 결정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소득세 결정세액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20만원. 여기 납부 특례세 이런 데다 입력하면 안 됩니다. 여기 소득세 여기 자리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정세액 2만원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문제에서 여기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 징수증에 의한 소득에 관련된 거를 쭉 다 입력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연말정산 자료들 순서대로 한번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경 구입비를 제외한 연말정산 자료는 안경 구입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안경 구입비는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도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건데 보험료 본인 것만 있네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 예, 입력해야겠죠.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입력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본인 거에 대한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입력 요거부터 하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영식 씨 부양가족 요 탭을 띵 틱하시게 되면 여기 신영식 씨에 대한 보험료 밑에 나와 있죠. 여기다 입력하셔야지 돼요. 여기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고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영식 씨의 보험료 일반 보장성이죠. 그리고 증빙서류는 국세청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 중에서 보장성 일반 보험료 요 자리에다가 200만 원을 이렇게 띵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200만 원 들어갔죠? 오늘 보험료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인데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이던 아니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가능하고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속이라든지 직계 비속이라든지 할 것 형제자매든지 할 것 없이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가능합니다. 그럼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교육비 여기 있죠. 본인에 대한 교육비 여기 국세청 자료에 얘도 여기다가 금액을 70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본인 딱 나타나죠. 여기 여기 보실 때는 밑에 뭐 취학 전 아동인지 초중고생인지 대학생인지 요 밑에 맨 밑에 팁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 여기 나와 있죠. 취학 전 아동일 때, 중고등학생일 때, 초중고 대학생일 때, 본인일 때 나와 있는 코드 번호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비를 할게요. 의료비는 질병치료비가 300만 원. 근데 질병치료비 3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100만 원을 수령했다네요.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두 번째 항목으로는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80만 원이래요. 그러면 또 까먹을까봐 이 증빙 서류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 여기 안경원에서 의료비 공제용으로 별도로 영수증을 수령한 자료래요. 근데 여기 안경 구입비에 대해서는 80만 원 썼다고는 하지만 공제 가능한 금액은 80만 원이 아니라 얼마까지라고요? 얘는 5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50만 원만 딱 입력을 해 주셔야지 돼요.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본인 건데 미용 목적으로 피부과 시술비 100만 원은 미용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로 사용했어도 얘는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비에 입력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밑에 것도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 증진 목적에 의한 한약도 50만 원도 마찬가지로 얘는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로서 반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넣어야 되는 거는 질병치료비 3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50만 원 안경 구입비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 의료비를 갖다 보시게 되면 의료비 여기 있죠? 의료비에서 일반 여기에 들어가야 될 자료예요. 일요에 여기 들어가야 될 자료인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성별 누굴 거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성별은 여기 본인 거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국세청에서 증빙코드, 국세청에서 받은 증빙서류였었고요. 상호는 필요 없고 건수는 한 건, 의료비 금액은 지금 300만 원
원이라고 얘기했고 실손 보험 수령액 100만 원은 받았다고 했어요. 100만 원 엔터 치고 자, 두 번째 것 보면은 두 번째 것도 본인 거였었죠? 해주시고요. 근데 얘는 국세청장에서 받은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기타 영수증에 해당이 돼요. 기타 영수증 금액은 8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다음에 기부금 나와 있죠. 기부금은 종교단체, 금전기부금, 종교단체라고 되어 있네요. 12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복지 공동모금의 금전기부금은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급처, 기부처, 상호, 사업자번호, 이게 다 상력하래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기부금, 요 종교단체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입력하는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기부금은 탭이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기부금을 클릭하시고요. 본인이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본인 거 확인 눌러주시고요. 유형을 보시게 되면 F2 눌러서 여기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일반기부금, 그 다음에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여기는 종교단체 외라고 되어 있죠.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종교단체인지 아닌지 그건 금방 구분할 수 있죠. 일단은 여기 일반 기부금에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기부 내역은 금전이었었고 상호, 사업자 번호 다 패스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넘어가고요. 건수는 한 건, 금액은 얼마? 종교단체에서 120만 원 이렇게 쓰시고 자료 구분은 국세청 거 맞죠? 자, 첫 번째 거는 됐어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얘를 법정기부금이라고 불렀었어요. 지금 여기서 연말정산할 때 그런 게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내용들을 좀 간략화 시켜놨네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특례기부금에 해당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 답안지를 보니까요. 특례기부금을 했어도 맞게 해주고 종교단체 외 여기 한 것도 맞게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특례기부금으로 할게요. 답안지는 아마 여기 40번으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해요. 종교단체 외로. 근데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이기 때문에 금전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1번 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부금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만 입력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입력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다가 반영시키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하나가 꼭 필요하니까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써 있기도 하지만요. 여기 기부금 조정해서 그냥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공제금액 계산해달라고. 공제금액 계산. 그러면 여기 블록 있죠. 블록이 눌러주시고 예. 공제금액을 반영해 주세요. 예. 저장되었다고 나오죠. 그다음에 종료 이렇게 누르시면은 예, 마무리가 끝난 거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입력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 여기 개인연금저축이 나왔어요. 이쪽 마지막 파트에 개인연금저축은 어디다가 입력하네요.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200만 원이래요. 은행은 KB 하나은행이고 계좌번호도 주어져 있죠. 연금은 여기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 연금저축 1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연금저축에 대한 그 항목명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 개인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클릭해 보시게 되면 개인연금저축 이렇게만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코드는 금융기관 코드인데 여기 KB 하나은행이라고 했죠. KB 하나은행 엔터. 그 다음에 계좌번호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써주셔야 돼요. 253-750-73308 네, 이렇게 입력하고요. 금액은 200만 원. 입력하면 예, 딱 끝났죠?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자료를 순서대로 다 입력한 걸 보여드렸고, 마지막 장 문제 끝났죠? 그럼 끝난 거냐고요? 아니, 하나가 좀 남았어요.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맨 끝에 있는 연말정산 입력 키를 클릭하세요. 여기 금액들이 아직 다 화면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여기 우리가 부양가족에서 이런 자료 탭에서 입력했던 것들을 여기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전체 화면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 탭 블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눌러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네,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계산하면서 쭉 이렇게 반영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했던 자료와 여러분 여기 기출문제 답안지 끝을 쭉 보셔서 이 금액이 딱 일치하게 되면 정확하게 입력을 잘 하신 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전산세무 2급 실무 108회죠. 108회 기출문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복습 차근차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